지옥이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열리지 않았던 문들이 그가 눈을 감은 순간부터 하나씩, 둘씩, 마치 오래된 건물의 벽이 무너지듯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은 빛이 아니었다. 먼지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42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의 자네였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종수였다.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16살에 혼자 서울로 올라와 남대문 시장 한 귀퉁이에서 양말 한 켤레를 팔기 시작한 남자. 그것이 내가 아는 아버지의 전부였다. 아니, 전부라고 믿었던 것들이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라고 나는 언니에게 전화로 말했다. 그러나 그 말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무너진다는 것은 형태가 있는 것이 부서지는 일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 이후 드러난 것들은 처음부터 형태가 없었다. 우리가 형태라고 믿었던 것, 가족이라고 불렀던 것, 아버지라고 여겼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정교하게 짜인 침묵의 구조물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때서야 알았다. 2019년 10월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한 그는 언제나 그 시간에 눈을 떴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도,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내가 결혼을 하고 딸을 낳고 그 딸이 중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아버지의 새벽 4시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세수를 하고 된장국을 끓이고 낡은 보온병에 보리차를 담아 시장으로 걸어갔다. 40년을 그렇게 살았다. 남대문 시장 5구역 섬유골목 끝에서 두 번째 자리. 그곳이 아버지의 자리였다. 가로 1m 50, 세로 2m. 그 작은 공간에서 아버지는 양말과 속옷과 행주와 앞치마를 팔았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명절 전날에도 그는 그 자리를 지켰다. 내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도, 언니가 첫 번째 남편과 이혼했을 때도, 어머니가 위암으로 입원했을 때도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다. 우리는 그것을 성실함이라고 불렀다. 이제 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른다. 아버지가 쓰러진 것은 2019년 9월의 어느 목요일이었다. 시장 동료 상인인 박씨 아저씨가 전화를 했다. 아저씨, 쓰러졌어요. 구급차 불렀는데 빨리 오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핸드백을 집어들었고 지하철역으로 뛰면서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다. 뇌출혈이었다. 의사는 고령이고 출혈 범위가 넓다고 했다. 나는 고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나이를 계산했다. 74. 나는 아버지가 74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노인의 나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낀 적이 없었다. 그는 늘 시장에 있었고 늘 물건을 팔았고 늘 새벽 4시에 일어났으니까. 노인이 되기에는 너무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버지는 3주를 버텼다. 그 3주 동안 나와 언니는 교대로 병원에 있었다. 언니의 두 번째 남편이 병원비 일부를 도와줬고 내 남편 정호는 말없이 딸 채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맡았다. 우리는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호흡기 소리를 들으면서 저마다 다른 기도를 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2019년 10월 11일에 눈을 감았다. 새벽 3시 47분이었다. 그가 죽은 뒤 열흘 만에 생지옥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 정리인 줄 알았다.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 아버지의 통장을 확인하러 은행에 갔다. 아버지의 주거래 은행은 남대문 근처의 작은 지점이었다. 창구 직원은 신분증과 사망 진단서를 확인하고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번호표를 들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걸어다닌 그 골목이. 직원이 다시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다. 잠깐 자리로 와주시겠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의 통장 잔액은 2,300만 원이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40년 장사의 결과치고는 너무 적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잔액이 아니었다. 이상한 것은 그 통장 외에 또 다른 거래 내역이 있다는 직원의 말이었다. 다른 계좌요? 네. 명의가 같으신데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계좌는 하나가 아니었다. 남대문 지점 외에 종로 지점에 계좌가 하나 더 있었다. 그 계좌는 2005년에 개설된 것이었고 잔액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보면 매달 일정한 금액이 이체되고 있었다. 40만 원씩 20년 가까이.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곳은 언제나 같은 수시민이었다. 이강희. 나는 그 이름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을 때 그 이름이 거기 있었다. 수첩의 맨 뒤 까맣게 바랜 페이지에 아버지의 필체로 이강희, 그 아래 전화번호 하나.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 언니, 이강희라는 사람 알아?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몰라. 왜? 아버지 통장에서 20년 동안 돈이 나갔어. 그 사람한테. 침묵이 더 길어졌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발 아래서 흔들리는 감각을 느꼈다. 땅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얇은 막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으로 몸으로 알았다. 나는 아버지를 좋아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 집의 방식이었다. 아버지는 과묵했고 나는 그 과묵함을 안정감으로 여겼다.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사람. 새벽에 일어나 묵묵히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사람. 욕심이 없고 성실하고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는 사람. 그 슬픔의 이유를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들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가 혼자 저녁을 드실 때 그 등이 외로워 보였을 때도 나는 왜 이유를 묻지 않았을까? 우리는 가족이었는데. 아니,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강희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다. 흔한 이름이라 수십 명이 나왔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월번이었다. 오래된 번호였다. 나는 아버지의 짐 정리를 시작했다. 언니가 울 수 없다고 해서 혼자. 아버지가 20년 동안 살았던 은평구의 작은 빌라로 갔다. 12평짜리 그 집에는 물건이 별로 없었다. 아버지는 물건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었다. 옷 몇 벌, 이불, 낡은 전자제품들,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 종이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꺼내 바닥에 놓았다.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10월의 바람이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가 있었다. 젊은 아버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그 옆에 여자가 있었다. 어머니가 아닌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품에 갓난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그 아이는 나를 닮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그 아이를 닮아 있었다. 나는 사진 뒷면을 뒤집었다. 아버지의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다. 2003년 5월 7일 강희돌. 그것뿐이었다. 강희. 이강희.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먼저 꺾였다. 괜히 차가운 벽에 닿았다.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졌다. 나는 그것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바닥에 흩어지는 사진들을 그냥 바라보았다. 아버지에게 다른 자식이 있었다. 그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냥 어떤 커다란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물이 아니라 돌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냥 무거운 돌이. 그것이 내 가슴 한가운데 가라앉았다. 40년이었다. 아버지가 남대문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40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려, 더 좋은 곳에 보내려 허리를 굽히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하던 그 40년 동안 아버지는 무엇을 감추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눈물이라는 것은 감정이 흘러넘칠 때 나오는 것인데 나는 넘치는 것이 아니라 비어가는 것 같았다. 안에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억울했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었다. 슬픔보다, 배신감보다, 분노보다 먼저. 억울했다. 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는지. 아버지가 외로워 보일 때마다 말을 걸고 싶었으면서도 참았던 것이. 그 참음이
아버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 억울했다. 나는 아버지를 배려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냥 묻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묻지 않는 것을 알면서 끝내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이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것이 침묵이 아니라 거리라는 것이, 그 거리 안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 나는 그것을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언니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이번에는 사진 이야기를 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다. 나 알고 있었어. 그 말이 귀를 통과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알고 있었다고? 엄마한테 들었어. 오래전에. 엄마가 죽기 전에 나한테만 말해줬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언니는 잠시 멈췄다. 네가 아빠를 제일 좋아했잖아.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다. 정확하게, 아프게. 네가 아빠를 제일 좋아했잖아. 그래서 말 못했다는 것. 그 말이 나를 배려한 것인지, 아버지를 배려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침묵이 편했던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침묵을 배려라고 불렀던 것이다.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젊은 아버지, 모르는 여자, 그리고 나를 닮은 아이. 이강인은 어디에 있을까? 2003년 5월 7일, 돌. 지금이라면 23이나 24쯤 될 것이다. 살아있을까? 아버지가 매달 40만 원씩 보내던 그 계좌. 마지막 이체는 언제였을까? 나는 다시 통장 거래 내역을 꺼냈다. 마지막 이체는 2019년 8월이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한 달 전. 그 이후로 돈은 끊겼다. 맞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을까? 돈이 끊긴 이유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니면 그저 기다리고 있을까?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나는 봉투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아래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더 있었다. 꺼내 펼쳤다. 손으로 쓴 편지였다. 아버지의 필체가 아닌 다른 필체. 여자의 글씨처럼 보이는 가늘고 촘촘한 글씨. 종수 씨, 나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강희도 잘 크고 있어요. 보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 그것만으로 됩니다. 날짜가 없었다. 나는 그 편지를 오래 들고 있었다. 10월의 햇빛이 낡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종이 위에 얹혔다. 아버지의 방은 조용했다. 아버지가 없는 그 방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조용했다. 나는 그때 비로소 울었다.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다. 그 편지를 쓴 여자 때문도 아니었다. 이강희 때문도 아니었다. 나 때문에 울었다. 42년 동안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과묵하고 성실하고 슬픈 눈을 가진 그 사람의. 그런데 그 사람의 안쪽에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오래된, 이렇게 무거운, 이렇게 혼자 짊어진 것이. 나는 그것을 전혀 몰랐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아버지의 방 창문 밖으로 은행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이미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매일 그 나무를 보았을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시장으로 가기 전에 그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강희를 생각했을까? 아니면 강희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죽었고 그 죽음과 함께 수많은 것들이 설명되지 않은 채로 묻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남겨진 것들로부터 무언가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그것이 두려웠다. 무엇이 나올지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무엇을 찾아도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 없다는 것이 두려웠다.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 진실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끝내 알 수 없다는 것이 개박살이 났다. 내가 갖고 있던 이야기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 나는 그 이야기를 좋아했다. 자랑스러워했다. 시장에서 일한 아버지라는 것이 초등학교 때는 부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어른이 되면서 오히려 자랑이 되었다. 그 성실함, 그 묵묵함, 그 작은 자리에서 두 딸을 키워낸 것. 그런데 그 이야기에 내가 모르는 장이 있었다. 내가 읽지 못한 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게 보여주지 않은 장이. 언니가 알고 있었다는 것도 상처였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 언니에게만 말해줬다는 것도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네가 아빠를 제일 좋아했잖아 라고
언니는 말했다. 그것이 이유였을까? 정말로 나를 배려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말하기 귀찮았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언니에게 미안하지만 자신만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언니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싫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고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자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가족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이었다. 하지만 서로의 비밀을 알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진짜 얼굴을 보는 것이 가족이라면 우리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서로 곁에 있으면서 서로를 모른 채 살아온 것은 아닐까? 시장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다. 바치 아저씨.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전화해준 그분. 아저씨는 20년 넘게 아버지 옆자리에서 장사를 했다고 했다. 아저씨를 만나 밥을 먹으면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한테 따로 연락하는 분 없었어요? 오래 알고 지내시는 분 중에? 아저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있었지. 20년 됐나? 예전에 한번 왔었어. 여자분, 아이 데리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요? 어린아이, 한 서너 살? 그쪽이 와서 아버지한테 뭔가 건네주고 갔어. 아버지가 그쪽이랑 말을 길게 하진 않았어. 아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그게 다였어. 나는 그냥 먼 친척인가 했지. 나는 밥을 더 먹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한 번 만났다. 단 한 번.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어주고. 그게 다였다. 40년을 그 작은 자리에서 일하면서 매달 40만 원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가진 것은 그 한 번의 기억이었을까? 그것으로 충분했을까? 나는 그것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아버지가 그 선택을 하고 그 침묵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은 알았다. 그리고 그 침묵은 나에게까지 흘러와 내 안에서 이제야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옥은 불이 타는 곳이 아니었다. 지옥은 묻지 못한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아버지의 빈 방에서 나는 오래 앉아 있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어딘가에 내 얼굴을 닮은 20대 누군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렵지만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끝까지 지키려 한 것이 무엇인지 그 침묵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제는 내가 열어야 할 것 같았다. 아버지가 열어주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남겨진 일이었다. 이강희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처음에는 혼자 하려 했다. 언니에게 말하면 또 무언가 복잡해질 것 같았다. 언니는 알고 있었고 오래 침묵했고 나는 아직 그것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다. 용서한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도 알았다. 언니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어머니에게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은 것. 그것이 잘못인가? 나는 그 경계를 어디에 그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일단 혼자 움직이기로 했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는 결번이었다. 종로지점 계좌에 수신인 이름 이강희. 그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흔한 이름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졌다. 소셜미디어, 각종 커뮤니티. 이강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수없이 많았다. 나이를 좁혀도 20대 초반의 이강희는 여럿이었다. 남편 정호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묻지 않았다. 정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나는 그것이 고마우면서도 가끔 외로웠다. 아무도 묻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으니까. 침묵은 배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벽이기도 하니까.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정우와 나 사이에도 그런 벽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생각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다. 지금은 그것을 꺼낼 때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장례를 도와준 사람들 중에 이모가 있었다. 아버지의 여동생 이종숙 이모. 이모는 경기도 광주에 살았고 아버지와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었다. 명절에 한 번씩 보는 정도.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모가 아버지의 관 앞에서 오래 울었던 것이 기억났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다르게 우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오누이의 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이모가 무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모에게 전화를 했다. 이모는 처음에 말을 아꼈다. 왜 그걸 지금 물어보냐? 고인이 된 사람 이야기를 왜 들추냐? 같은 말을 조금 했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이모의 목소리에 피로가 깔려 있었다. 오래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기 직전의 사람처럼. 그러다 이모가 말했다. 강희 엄마 이름이 최선영이야. 나는 그 이름을 받아 적었다. 최선영, 강희 엄마. 이모는 말을 이었다. 오빠가 선영이를 만난 게 젊었을 때야. 너희 엄마 만나기 전. 그런데 헤어졌어. 집안에서 반대했어. 선영이가 형편이 어려웠거든. 그냥 파혼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선영이가 아이를 낳은 거지. 오빠 아이를. 오빠는 그걸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요? 왕이가 태어나고 한참 뒤에 선영이가 연락을 한 건데 도움을 요청한 건 아니었어. 그냥 알려준 거야. 이런 아이가 있다고. 오빠는 그때부터 돈을 보낸 거야. 너희 엄마한테는 말 못하고. 어머니는 알았나요? 이모가 잠시 멈췄다. 나중에 알았지. 오빠가 말한 건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가 워낙 속으로 사귀는 분이었잖아. 그냥 넘어간 거야. 그게 너희 어머니 방식이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이모도 알고 있었다. 언니도 알고 있었다. 나만 몰랐다. 우리 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진실을 듣는 사람이 나였다. 왜 나였을까? 아빠를 제일 좋아해서? 그러면 좋아하는 것이 죄인가? 사랑하는 것이 정보를 늦게 받는 이유가 되는가? 화가 났다. 그 화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몰랐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이모? 아니면 침묵을 배려라고 부르기로 한 우리 가족 전체의 방식? 나는 최선영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역시 흔한 이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모가 준 단서가 더 있었다. 이모는 선영 씨가 수원 쪽에 살았다고 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리고 강희를 혼자 키웠다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났는지는 모른다고. 수원, 최선영, 이강희. 나는 그 세 가지를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채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저녁. 딸은 내 얼굴을 한번 보더니 말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나는 뭐가? 라고 되물었다. 그냥 어딘가 있는 것 같은 얼굴이야. 어딘가 있는 것 같은 얼굴. 15살짜리 딸이 한 말 치고 날카로웠다. 나는 웃어 보이려 했다. 할아버지 생각나서 라고 말했다. 채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채은이도 아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한다.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많은 것을 숨긴다. 아버지도 그랬을까? 나를 보호하려 했을까? 그렇다면 나는 보호받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배제된 것인가? 사흘 뒤 나는 수원으로 갔다. 이모가 기억하는 동네 이름을 따라갔다. 팔달구 쪽이었다. 이모는 오래전에 한번 거기서 선영 씨를 봤다고 했다. 물론 20년이 넘은 이야기였다. 그 사람이 아직 거기 살 리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일단 가보고 싶었다. 아버지가 돈을 보냈던 곳의 근처라도. 수원 팔달구에 오래된 주택가를 걸었다. 좁은 골목, 낡은 담벼락, 겨울 직전에 앙상한 나뭇가지들. 나는 아무 목적 없이 걸었다. 누군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걷고 싶었다.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이 골목을 걸었을까? 아니면 끝내 오지 못했을까? 편의점에 들어가 따뜻한 것을 샀다. 계산을 하면서 문득 이런 데서 계속 살았다면 동네 가게들을 알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된 가게들, 세탁소, 문구점, 미용실. 나는 근처 미용실 문을 열었다. 안에 주인인 듯한 50대 여성이 있었다. 나는 실례를 무릅쓰고 물었다. 혹시 이 동네에 최선영 씨라는 분 아세요? 오래전부터 사셨던 분인데 주인은 나를 위아래로 한 번 봤다. 그 눈길에 경계가 있었다. 나는 덧붙였다.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아는 분이셨다고 해서요. 주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선영 씨,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한 20년? 근데 한 5년 전에 이사 가셨어요. 딸이랑 같이. 딸이요? 딸. 대학 들어갈 때쯤 같이 이사 갔어요. 딸이 대학을 서울로 갔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자세히는 몰라요. 서울 쪽으로 갔다는 것만 알지. 근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미용실에 나왔다. 딸. 이강야가 딸이었다.
나는 길 위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었다. 어딘가 서울에 나와 피를 나눈 여동생이 살고 있었다. 여동생. 그 단어를 처음으로 마음속에 놓아보았다. 이상한 느낌이었다. 낯설고 불편하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무언가 안쪽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처음 보는 감정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강의 찾고 있어. 알고 있었으면 좀 도와줘. 답장이 오는데 20분 걸렸다. 나도 한번 찾아봤어. 못 찾았어.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할지 모른다. 만나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른다. 그냥 살아있는지 알고 싶었다. 아버지가 매달 돈을 보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생각했을 그 사람이,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어 라고 답장을 보냈다. 언니는 한참 뒤에 답했다. 나도 그래. 그 두 글자가, 짧은 그 말이 예상치 못하게 나를 울렸다. 나도 그래. 언니도 같은 마음이었구나. 말하지 않았을 뿐 혼자 들고 있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비슷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말하지 않고 혼자 품고 있는 방식이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와 있었다. 나는 그 방식을 이제 바꾸고 싶었다. 이강희를 찾는 실마리는 뜻밖의 곳에서 왔다. 아버지의 시장 동료 박씨 아저씨를 다시 만났다. 두 번째 만남이었다. 아저씨는 설렁탕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아저씨가 말했다. 저번에 말하다 빠뜨린 게 있어서. 뭔데요? 그 여자분, 아이 데리고 왔던 그분 이름을 알아? 아버지가 한번 불렀거든. 강희야 라고 아이한테. 그리고 그 여자분이 아버지한테 명함 같은 걸 드렸어. 아버지가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는 걸 봤어. 명함이요? 뭔가 작은 종이. 그게 명함인지는 몰라도 나는 다시 아버지의 빌라로 갔다. 이미 한번 정리를 했지만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아버지의 외투들. 호주머니를 뒤졌다. 오래된 외투, 점퍼, 겨울 코트. 먼지와 시장 냄새가 났다. 손가락이 닿는 것들이 하나씩 나왔다. 영수증, 버스 토큰, 낡은 손수건, 그리고 마지막 외투.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나왔다. 명함이 아니었다. 메모지였다. 작고 노란 메모지. 거기에 볼펜으로 쓴 글씨. 최선영. 그 아래 주소. 초원이 아니었다. 서울 마포구 주소였다. 그리고 그 아래 전화번호.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신호음이 갔다. 2번, 3번. 받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냈다. 저는 이종수 씨 딸 이수진입니다.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날 밤 답장이 왔다. 강희한테 전달할게요. 나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강희한테 전달할게요. 최선영 씨가 아직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강희도. 다음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낮았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 조심스럽고 단단한 목소리. 이수진 씨예요? 네. 그쪽이 강희 씨예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준비한 말이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강희도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 알았어요. 돈이 끊겨서. 찾아보니까 부고가 있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돈이 끊겨서 알았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그것이 그들이 연결된 방식이었다. 매달 오는 돈. 그 돈이 오지 않는 날.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아는 것. 많이 놀라셨겠어요 라고 나는 말했다. 그냥 알았어요. 언젠가 그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으니까. 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다. 이 사람은 오래 준비해왔구나. 아버지의 죽음을. 언젠가 올 그날을 혼자 준비해왔구나.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내가 먼저 말했다. 또 침묵. 왜요? 나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아버지를 잘 모른 채로 보내버린 것 같아서요. 강희 씨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을 듣고 싶어요. 강희는 오래 말이 없었다. 나는 기다렸다. 만류하지 않으려 했다. 이 전화를 끊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에게 우리를 만날 의무는 없었다. 그런데 강희가 말했다. 한 번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하기 너머라 보이지 않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만요. 감사해요. 약속은 2019년 11월에 어느 토요일이었다. 마포구 근처에 작은 카페로 정했다. 강희가 고른 곳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 1시간 일찍 일어났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한참 고민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인터뷰를 가는 것도 아니고 선을 보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어떤 첫인상을 줘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언니 같은 인상? 그냥 아는 사람 같은 인상? 나는 결국 평소에 편하게 입는 회색 코트를 입었다.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문을 바라봤다. 1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다. 처음에 나는 그 사람이 강희인지 몰랐다. 그냥 젊은 여자가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보고 멈췄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얼굴이 닮았다. 나와 닮은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닮았다. 아버지의 눈매, 아버지의 입술선, 아버지의 조용한 표정. 그것이 20대 초반의 여자 얼굴 위에 얹혀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희 씨예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를 보면서 짧게 말했다. 닮으셨네요. 아버지랑.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어서 앉으세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 사이에는 아버지가 있었다. 죽은 아버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연결하지 않았지만 죽음으로써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온 아버지. 강희는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나도 같은 것을 시켰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떤 분이었어요? 나는 그 질문을 받을 줄 몰랐다. 내가 묻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강희가 먼저 물었다. 과묵하셨어요? 라고 나는 말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는 분이었어요. 평생.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없었다. 아니, 표정이 없는 게 아니라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다. 저는 한 번 봤어요. 강희가 말했다.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 한 번 갔었어요. 엄마가 데려갔어요. 그분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박씨 아저씨가 해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아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그게 다였어. 그게 강희가 아버지와 나눈 전부였구나. 딱 한 번이요? 네. 강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커피잔을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자리를 뜨기가 싫었다. 강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렇게 낯선 사람과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것이. 그러나 이상하지 않기도 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그 침묵을 만든 사람이. 강희가 말했다.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내려앉는다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었다. 그동안 허공에 떠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자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요. 라고 나는 말했다. 그래요. 강희는 고개를 숙였다. 잠깐이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조금 빨개져 있었다. 강희는 그것을 감추려는 것처럼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으로 마포의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가짜의 무게를 지고 걷는 사람들. 저마다 말하지 않는 것들을 품고 걷는 사람들. 나는 강희의 옆얼굴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눈매, 아버지의 조용함.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이 사람이 20년 넘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아버지 없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다. 한 번의 만남으로는.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다.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했다. 카페를 나오면서 강희가 말했다. 아버지 묘소가 어디예요? 나는 경기도 파주라고 말했다. 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언젠가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라고 나는 말했다. 언제든. 강희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닮은 것 같기도 했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인지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 만났어. 언니가 조용히 말했다. 어땠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닮았어. 아버지랑. 전화기 너머에서 언니가 긴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숨소리 안에 언니가 20년 동안 들고 있었던 것들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탓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무거운 것을 들고 있었으니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도.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혼자가 아니라 밤에 정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통장, 이강희, 수원 8달구,
마포의 카페. 정우는 말없이 들었다. 다 듣고 나서 정우가 말했다. 그래서 지금 어때? 나는 생각했다. 모르겠어. 근데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아버지의 침묵과 달랐다. 정우의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채워져 있었다. 나는 그 차이를 그날 비로소 알았다. 나는 그날 밤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다. 젊은 아버지의 사진. 그 옆에 최선영 씨가 있고 갓난 강희가 있는 그 사진. 나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숨기지 않고. 아버지,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조용히 불렀다. 당신이 짊어졌던 것을. 나는 이제야 보기 시작했어요. 창밖은 어두웠다. 11월의 밤이었다. 어딘가 서울의 마포구에서 강희가 같은 하늘 아래 있었다. 우리는 아직 서로를 모른다. 그러나 이제 서로가 있다는 것은 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겨울이 왔다. 아버지가 죽고 첫 번째 겨울이었다. 나는 그 겨울을 다르게 느꼈다. 예전에도 겨울은 추웠지만 이번 겨울은 다른 곳이 추웠다. 몸이 아니라 어딘가 안쪽이. 아버지가 채우고 있었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았다. 강희를 만난 뒤로 나는 자주 그 아이를 생각했다. 아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다. 만이는 20대였고 어엿한 어른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 강희는 자꾸 아이로 느껴졌다. 아버지의 호주머니 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노란 메모지 위에 이름처럼 세상에 나오지 못한 채로 오래 접혀있던. 두 번째 만남은 강희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문자였다. 언니, 드릴 게 있어요.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 들여다봤다. 언니,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고 또 낯설지 않았다. 가심 어딘가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으로 바람이 드나드는 것 같은 느낌. 아프지 않지만 아린 것. 이번에는 언니도 함께 오겠다고 했다. 나는 강희에게 미리 알렸다. 언니도 같이 와도 되냐고. 강희는 잠시 답장이 없다가 괜찮아요 라고 했다. 우리는 3인이 처음으로 만났다. 마포가 아니라 이번에는 종로의 작은 한식집이었다. 언니가 고른 곳이었다. 따뜻한 국물이 있는 곳이 좋겠다고 했다. 강희가 먼저 와 있었다. 오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니와 강희가 처음 눈을 맞추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언니도 강희도. 우리 셋 모두 그 과묵한 사람의 얼굴을 조금씩 나눠 가지고 있었다. 언니가 말했다. 나 이수정이야. 수진이 언니. 강희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였다. 당연했다. 어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식사를 주문하고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를 했다. 겨울이 일찍 왔다는 것, 눈이 올 것 같다는 것, 그런 말들로 공간을 채웠다. 그러다 강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봉투였다. 손때가 탄 갈색 봉투. 이거 엄마가 드리라고 했어요. 언니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나도 옆에서 들여다봤다. 봉투 안에 편지가 있었다. 그리고 편지 아래 사진이 하나. 사진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내가 본 적 없는 사진. 아버지가 아주 젊었을 때, 아마 26쯤 되었을 때의 모습.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멈췄다. 아버지가 웃는 사진을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사진을 찍을 때 늘 무표정이었다. 그런데 이 사진 속의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환하게, 눈이 가늘어질 정도로. 그 웃음이 낯설었다. 아버지에게 이런 얼굴이 있었구나. 이런 웃음이 있었구나. 언니가 편지를 읽었다. 소리내어 읽었다. 종수 씨, 이 편지가 언제 전해질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내가 쓰는 것 중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강희한테 이것을 맡겼어요. 할 말이 많은데 막상 쓰려니 별로 없네요. 그냥 고마웠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강희를 생각해줘서, 우리를 기억해줘서. 나는 종수 씨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그 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강희는 잘 컸어요. 건강하고 씩씩해요. 종수 씨 닮았어요. 눈매가 부디 거기서는 편히 쉬어요. 언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나는 강희를 봤다. 강희는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다. 젓가락을 두 손으로 잡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편지를 다 읽고 언니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쨌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최선영 씨, 지금 어떠세요? 내가 물었다. 강희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다.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직전 잠깐 쉬고
옆에 있어요. 많이 안 좋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더 묻지 않았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나는 강희를 오래 바라봤다. 이 사람은 혼자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해온 것일까? 아버지 없이 자라고 매달 오는 돈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고 단 한 번 머리를 쓰다듬어준 그 기억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마저 아픈 곁을 지키면서 나는 그 순간 무언가를 결심했다. 밥을 먹으면서 나는 강희에게 물었다. 어머니 입원하셨어요? 아니요. 집에 계세요. 입원은 싫다고 하셔서 간병이 힘드실 텐데 혼자 하세요? 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언니를 봤다. 언니도 나를 봤다. 우리 사이에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었으니까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도울게요. 언니가 말했다. 강희가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필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그냥 하고 싶어서요. 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시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도 이렇게 표정을 감추려 했을 것이다. 드러내지 않으려, 무너지지 않으려. 그 과묵함 뒤에 자신을 숨겼을 것이다. 그 방식이 강희에게도 흘러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 방식을 그냥 두고 싶지 않았다. 강희야, 내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강희가 고개를 들었다. 울어도 돼. 그 말을 하고 나서 나도 놀랐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었는데,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서툰 사람이 나였는데 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 줄기. 그리고 또 한 줄기. 강희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조용히 울었다. 그것도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도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만약 울었다면 이렇게 울었을 것 같았다. 소리 없이 안으로. 언니가 강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아무 말 없이. 우리 셋은 그렇게 한동안 있었다. 난방이 잘 되는 작은 한식집 안에서 창밖으로는 종로의 겨울거리가 보이고 우리 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때 비로소 이해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왜 말하지 않았는지를, 왜 40년을 그 작은 자리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는지를. 아버지는 두 개의 가족을 모두 지키려 했다.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돈으로,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가는 발걸음으로. 그것이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말 대신 행동, 설명 대신 존재. 그것이 옳은 방식이었는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는 것은 알 것 같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가끔 만났다. 강희와 나. 때로는 언니까지. 셋이. 자주는 아니었다. 강희는 어머니 곁을 지켜야 했고 나는 일이 있었고 언니는 광명에서 올라와야 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쯤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문자로, 가끔 전화로. 강희는 말이 많지 않았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러나 조금씩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와 둘이 수원에서 살았던 이야기,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대학에 들어가면서 서울로 이사한 것,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돈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느 날 강희가 말했다. 그 돈을 쓰기가 싫었어요. 처음에는. 왜요? 그냥 쓰면 그분이 존재한다는 게 실감나는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웠어요. 나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존재가 실감나는 것이 무서웠다는 것. 있다는 것을 알면 없다는 것도 더 선명하게 느껴지니까. 강희는 어린 나이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구나. 2020년 봄이 왔다. 최선영 씨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연락을 강희에게 받은 것은 3월이었다. 나는 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 강희가 말렸다. 오실 필요 없다고. 나는 가야 한다고 했다. 병원 복도에서 최선영 씨를 처음 봤다. 강희의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했던 사람, 아버지의 아이를 혼자 키운 사람, 그리고 아버지에게 종수 씨, 편히 쉬어요 라고 편지를 쓴 사람. 그는 많이 여위어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강희가 엄마, 손님 오셨어 라고 말하자 천천히 눈을 떴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최선영 씨가 오래 나를 봤다. 나도 그를 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다. 이상한 인사였지만 다른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최선영 씨가 가늘게 웃었다. 다 맞네. 종수 씨 딸 맞구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울 뻔했다. 참았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내가 아니어야 했다. 오래 계세요. 내가 말했다. 강희 옆에서 최선영 씨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이렇게 와줘서. 그 고마움이 나를 향한 것인지, 아버지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세상 전체를 향한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최선영 씨는 그해 5월에 돌아가셨다. 왕이는 그 소식을 문자로 알렸다. 짧은 문자였다. 엄마, 오늘 새벽에 가셨어요. 그것뿐이었다. 나는 즉시 전화를 했다. 당희는 받지 않았다. 1시간 뒤에 문자가 왔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나는 알겠어. 라고 답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강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사흘 뒤였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너무 나의 것이어서 나는 잠깐 말을 잃었다. 그리고 말했다. 모르겠어. 그런데 혼자 생각하지 마. 나한테 말해. 강희가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꼈다. 이번에는 소리가 있었다. 조용히 안으로만 사귀던 것이 처음으로 소리가 되어 나왔다. 나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전화를 들고 있었다. 강희가 울 때까지. 다 울 때까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다. 아버지 기일이 돌아왔다. 2020년 10월 11일 나와 언니 그리고 간이 셋이 파주 묘소를 찾았다. 강희는 처음이었다. 아버지 묘소에 오는 것이 버스에서 내려 묘지로 걸어가는 동안 강희는 말이 없었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언니도. 우리 셋은 나란히 걸었다. 묘비 앞에 섰다. 이종수 1945년 2월 13일생 2019년 10월 11일 별세. 강희가 묘비를 오래 들여다봤다. 손을 뻗어 묘비의 이름을 손끝으로 짚었다. 이종수.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처음으로 돌 위에서 만지는 것처럼 나는 그 손을 보면서 울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참을 이유가 없었다. 아버지 앞이었으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울어도 되는 것이었다. 그것을 나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알았다. 언니도 울었다. 간이도. 우리 셋이 묘비 앞에서 함께 울었다. 각자 다른 이유로. 그러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며. 아버지, 당신이 남긴 것이 이것이에요. 이 세 사람이에요. 당신이 말하지 않고 혼자 지켰던 것들이 결국 이렇게 서로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묘소에서 내려오면서 강희가 말했다. 아버지, 어떤 냄새였어요? 나는 생각했다. 취장 냄새, 섬유 냄새, 그리고 보리차 냄새. 강희가 작게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조금 슬프고 조금 따뜻한. 한 번이지만 기억해요. 그 냄새. 시장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손이 컸어요. 제 머리를 쓰다듬을 때 크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언니가 강희의 팔을 슬쩍 잡았다. 말없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걸었다. 파주의 겨울 하늘이 낮고 맑았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포근했다. 아버지의 새벽 4시처럼 차갑지만 성실한 그 공기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평생 시장에서 일했다. 그 작은 자리에서 양말과 속옷과 행주를 팔았다. 누군가는 그것을 초라하다고 할지 모른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삶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는 남겼다. 말로 하지 않은 사랑을 남겼다. 매달 40만 원이라는 몸으로 한 약속을 남겼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연결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죽음으로써 연결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산이었다. 초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것이 크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혼자 짊어지고 새벽마다 일어나고 끝까지 보내고 끝까지 기억한 것이. 만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답장이 바로 왔다. 제가 고마워요. 언니, 그 두 글자. 언니, 나는 그 글자를 들여다봤다.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기도 했다. 아직 낯설기도 했다. 아마 오래 그럴 것이다. 익숙하면서 낯선 것. 우리 사이가 그럴 것이다. 그래도 괜찮았다. 익숙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연락할 수 있다는 것.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 2021년 새해가 왔다. 나는 새해 첫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새벽 4시였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피식 웃었다.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가 평생 일어나던 그 시간에 나도 눈이 떠진 것이다. 우연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보낸 것인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에 가서 보리차를 끓였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보온병에 담아가던 그것. 보리차가 끓는 냄새가 부엌을 채웠다. 정우가 잠에서 깨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야? 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웃었다. 그냥 아버지 생각나서.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나란히 부엌에 서서 나는 보리차를 마시고 정우는 물을 마셨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서울의 새벽이었다. 어딘가 이 도시 안에 강이가 있었다. 어딘가 광명에 언니가 있었다. 그리고 파주 어느 언덕에 아버지가 있었다. 모두 같은 새벽 하늘 아래. 나는 보리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아버지, 당신이 새벽마다 이 냄새를 맡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거였겠죠. 무겁든 가볍든 기쁘든 슬프든 그냥 일어나서 보리차를 끓이고 시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당신의 방식이었죠. 나도 그렇게 해볼게요. 무거운 것을 혼자 들지는 않을게요. 그것만 다르게 할게요. 나머지는 당신처럼 새벽에 일어나고 하루를 시작하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당신이 가르쳐줬어요. 알게 됐어요, 아버지. 늦었지만 감사해요. 봄이 오면 강희와 다시 파주에 가기로 했다. 언니도 함께. 꽃이 피면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강희가 말했다. 나는 좋다고 했다. 꽃이 필 것이다. 아버지 묘소 아래로 봄 햇살이 내려앉을 것이다. 우리 셋이 거기 서 있을 것이다. 각자 다른 기억을 가지고, 각자 다른 슬픔을 가지고, 그러나 같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다. 평생 시장에서 일한 그 사람이 끝내 남긴 것이었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결국 이렇게 꽃이 되었다.